녹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좀 공유를 하고 오늘은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학습 목표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할게요. 문서가 지금 공유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고. 아마도 이제 오늘은 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유래에 대해서 히스토리, 물론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유래.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볼게요. 뭐 지구에는 지각이 있겠죠. 지각.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뭐 멘틀 밑에 핵이 있는데 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유래, 히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하면 뭐 앞에서 설명했던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별이 만들어졌고, 별이 죽으면서 수많은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래를 설명할 수 있다. 유래를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별의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이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은 이제 우리가 일명 결론부터 얘기하면 OC, 예? O와 C가 그 주성분이죠. 산소와 규소니까. 그래서 이제 요 규산염 광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오탄수, 산소, 탄소, 수소니까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규칙적인 화학 결합으로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문제인식인데 글자가 거꾸로 됐네요. 자, 지각은 OCR페 칼라크마라고 하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이렇게 OCR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명체는 오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른 물질과 그 쉽게 반응을 해서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탄소도 결합선이 4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공유결합에서 살펴봤듯이. 그래서 탄소, 산소들은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해서 다양한 이 컴파운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런 얘기죠. 지각과 생명체 공통으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위는 규소와 탄소인데요. 규소와 탄소는 14족으로 같은 족 원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소와 탄소는 뭐 같은 14족 원소이지만 이 중에서 누가 더 화학 결합을 더 잘하느냐, 사이즈가 더 작냐, 결국은 이 탄소가 더 그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규소의 한계성에 대해서 또 약간 다루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별들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슬쩍슬쩍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성분들 빅뱅 이후,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주 원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소와 헬륨이 이 재료가 되어서 별이 만들어졌고, 별이 죽어가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분자성은,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성간 물질부터 시작해서 분자성운, 그다음에 원시별,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이고, 요 위에 거는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분자성운부터 시작해서 원시별, 그다음에 주계열성 다음에 이처럼 이제 얘네들이 주계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계열성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별의 일생의 한 90%를 차지하고요.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별이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으면서 이제 행성상 성운과 그다음에 중심에 이제 탄소 원자가 있어요. 탄소 원자 핵이. 이건 이제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 주계열성에서 이렇게 적색 초고성으로 됐다가 초고성이 계속해서 이제 중력 수축을 하면서 고밀도 고온의 어떤 그러한 상태의 별이 되죠. 그걸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이 됐다 하면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폭발하죠. 폭발하면서 별 외부에서 그 폭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중심엔 철까지 만들어지죠. 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탄소까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별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하면서 어떤 놈은 중성자별, 어떤 놈은 블랙홀이 되어간다. 이렇게 앞에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처음부터 1번부터 9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138억 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이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을 했다. 이게 이제 뭡니까?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죠. 그래서 원자의 형성은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게 이제 38만 년 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빅뱅 후예요. 이제 팽창하면서 좀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가 원자 핵에 이끌려서 원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수소와 헬륨을 재료로 해서 얘네들이 가스 구름을 형성했고, 그것들이 이제 분자성운을 만들었고, 분자성운에서 원시별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별의 탄생. 원시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는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시별이 빛을 내는 그 에너지원은 뭐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력 수축이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을 찍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별은 이제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만들어지고, 철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를 보시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헬륨이 중력 수축하면 중심부 온도 1억 켈빈에 도달하죠. 그러면 이제 요 1억 켈빈에 도달하면 다시 또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헬륨과 헬륨이 뭉쳐서 탄소 원자핵 또는 산소 원자핵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뿐만 아니라 별 내부에서 여러 원소들, 물론 철보다 그 질량이 작은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의 중심부에 철 원자까지 만들어내고, 철 원자까지 만들어낸다면 이제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해서 초신성이 되죠. 초거성이죠. 초거성이 된 이후에 초신성이 되고, 초신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그 에너지로 초신성 외부에서 저보다 무거운 뭐 금이라든가 또는 은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원소들이 생성된다라고 이미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과 핵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는 말은 4개의 수소 원자가 1개의 헬륨 원자로 변하면서 질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의 질량이 더 무겁죠. 그래서 얘와 얘의 질량 차이가 요만큼 나와요. 그래서 요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E는 그 유명한 MC 스퀘어라고 하는 MC 제곱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시별이 빛을 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에서 별이 빛을 내는 에너지원은 그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얻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원이 주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량 차이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그래요.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질량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델타 M, 질량 차이의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이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한번 찾아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이것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C죠. C. 빛의 속도.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핵분열은 붕괴 시 생기는 질량 결손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핵융합도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를 얻는데, 두 개의 원리 다 E는 델타 M의 C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반응 전의 질량이 커요.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 차이가 이 델타 M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량 차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봤어요. 핵분열 전, 핵분열 후.
질량 차이가 이가 더 크죠. 그렇죠? 0.215. 그래서 요거에 질량 결손이 이만큼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MU 단위는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보다 크죠. 36이고 이거 35잖아요. 자, 그다음에 별이 팽창할 때 내부 구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의 중력 수축이 있고 핵융합 반응에서 이제 팽창하기도 하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소들, 그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중심에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서 별 중심에 탄소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헬륨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 수축을 하게 되면 또 그 중력 수축에 의해서 또 충돌하고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1억 켈빈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1억 켈빈. 1억 켈빈을 찍게 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 중심부에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아까 초신성 폭발 했었죠. 초신성 폭발. 우리가 이제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때 무거운 원소 금, 은, 우라늄 등의 원소가 만들어진다. 별의 외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줘요.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방출된 그런 그 원소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방출된 원소들을 보기 좋게 배열해 놓은 표가 주기율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특징, 족의 특징, 그죠? 세로줄의 특징, 최각전자의 개수, 가로줄의 특징,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죠.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 이거다라고 하는 거. 주기율표의 성질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들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꼭 보호의 원자의 모형이 뭔가 우리 앞에서 이미 다 강의를 했어요. 꼭 찾아서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옥텟 규칙이 뭔가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특징 그리고 전기 전도성까지 꼭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별의 진화 과정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태양계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겠죠. 성운이 이제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물질이 가운데로 모여서 원시 태양이 형성됐고 주변부 물질은 원반이 만들어졌고 그 원반부가 나중에 원시 행성으로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재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 형성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 이 원시 지구의 형성, 원시 태양계 원반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충돌, 원시 지구를 만들었죠. 원반에 있던 미행성체들이 충돌, 원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충돌하면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마그마 바다가 되었고 마그마 바다라는 것은 액체 상태고 액체 상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놈들은 가운데에 모여 있고 가벼운 놈들은 주변을 형성하게 되어서 멘틀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행성체들이 충돌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낮아져 지각을 형성하였고 대기 중의 수증이 응결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됐고 지구의 최초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소들의 생성 과정 그리고 태양계와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봐주시면 지각에서는 규소의 비율이 높고 생명체에서는 탄소의 비율이 높은 까닭을 조사해 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규소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탄소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14족 원소들로서 결합선이 무려 4개씩 가질 수가 있다. 결합선을. 그래서 규소화합물은 탄소화합물보다 결합 구조가 더 안정하지만 규소는 탄소처럼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없는, 그러나 규소의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규소의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생리작용을 정교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복잡한 유전 정보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없는 규소의 특성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고분자 합물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규소보다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탄소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생각이죠. 규소의 한계. 자, 그리고 이제 반면 지각을 이루고 있는 광물에서는 지각에 풍부하고 결합력의 세기가 탄소보다 크죠, 규소가. 그래서 규소를 재료로 단순하고 안정적인 화합물을 만드는 일이 더 쉽게 일어났을 것이다. 즉, 다양한 화합물의 필요성, 결합력의 세기 등이 원인이 되어 지각에서는 규소의 비율이 높고 생명체에서는 탄소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한 광물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하는 규산염 광물, 규소의 규자를 따고 산소의 산자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각에 많은 양의 산소와 규소가 존재하는데 지각에서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안정적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지각에서는 이처럼 규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안정적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고요. 우리 생명체에서는, 지각 아닌 생명체에서는 이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안정적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껍데기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안정적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들에서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안정적인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같은 얘기죠.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는 대부분 산소와 수소로 결합된 물로 이루어졌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생명체 구성 물질인 유기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고 이러한 화합물에도 대부분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각에는 생명체는 탄소와 산소가 많이 존재한다. 생명체를 특히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소가 다양한 유기물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명체를 탄소화합물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에는 규소와 산소가, 생명체는 탄소와 산소가 1번, 2번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자, 지각과 생명체는 수소, 헬륨, 탄소, 규소, 철, 구리, 아연, 아이오딘 등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졌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장석, 석영 등 규산염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규산염 광물이 한 4종류가 나와요. 이 4종류를 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좀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사슬, 복사슬 뭐 이렇게 나와요. 규산염 광물. 자, 그래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각에는 암석이고 이 암석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비율이 높다. 생명체, 사자죠. 사자는 이처럼 검은색은 탄소, 하얀색은 수소, 빨간색은 산소. 그래서 골격을 이룬 게 탄소 비율이 높다. 그리고 수소, 산소 등으로 공유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물질들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 암석은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번 또 보십시다. 자, 지각은 산소와 규소,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 이런 것들은 별 진화 과정에서 생성됐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탄소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원소들이 공유결합 코발란트 본드라고 하는 공유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탄소화합물은 생명체 구성 물질이고 이 탄소화합물은 또 에너지원으로 또 자리 잡고 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예를 들면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밥 종류, 그다음에 단백질, 고기,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핵산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로 구성됐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을 이루는 원소가 탄소인데 이 탄소는 왜 그렇게 중요한 원소냐? 이 탄소는 원자과전자, 최각전자 4개고 최대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결합선이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탄소끼리 연속적 공결합이 가능하고 탄소끼리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탄소끼리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공결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생성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 원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탄소끼리 이렇게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 탄소끼리 삼중 결합도 할 수 있고 탄소끼리 고리 모양을 할 수도 있고 탄소끼리 사슬 모양도 할 수 있고 가지 모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탄소야. 탄소.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은 주로 규소와 산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들을 규산염 광물이다. 지각의 90%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규소도 이와 같은 그 규산염 광물의 어떤 기본 골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은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골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중앙에 규소 플러스 사가가 자리 잡고 정사면체 각곡 지점에 산화 이가 음이온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규산염 사면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규산염 광물은 이렇게 나눠져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형, 그다음에 망상형 구조.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형 구조, 망상형 구조. 아까 조금 전에 4가지를 했는데 5가지네요. 이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고 꼭 알아줘야 돼. 그 형태를 독립형 그 규산염 광물은 이 대표적인 감람석이 있고 단사슬 구조의 규산염 광물은 휘석이 있고요. 복사슬 구조의 규산염 광물로 대표적인 게 각섬석이 있고요. 판상형 구조의 규산염 광물로 흑음모가 있고 망상형 구조의 규산염 광물로는 석영과 장석이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산소수가 많아지고 복잡하고 풍화에 잘 견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이처럼 이 정중앙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그 규소 양이온 사가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이 무려 4개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8이죠. 가운데는 플러스 4죠. 그래서 이 규산염 광물은 정삼면체 모형을 이룬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똑같은 이게 음전하 마이너스 4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방금 얘기했고요.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로 종류와 특징을 꼭 암기하고 있어요.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게 감람석입니다. 감람석. 요게 감람석의 구조죠. 독립적이잖아요. 사면체 정중앙에 규소 사가짜리가 있고요.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 양이고 양이온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다. 이게 감람석 대표적인 게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게 감람석이다.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2번 단사슬 구조예요. 이렇게 규석끼리 연결하면 사슬이 하나예요. 이렇게 사슬이 하나죠. 사슬이 하나고 대표적인 게 휘석이 있다. 휘석. 그래서 양쪽의 산소를 공유해서 길게 결합한 거다. 하나의 사슬이죠. 이렇게 하나의 사슬입니다. 그래서 희석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광물에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쪼개짐성, 일정한 방향으로 갈라진다고. 대신 이제 깨짐이라는 것은 광물의 약한 부분이 없어서 이건 불규칙하게 갈라지죠. 약한 부분이 있기에 일정한 부분으로 갈라지는 것은 쪼개짐이고, 약한 부분이 없어서 불규칙하게 갈라지는 것은 깨짐입니다. 그래서 이 깨짐을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는 독립형 구조와 망상 구조를 갖는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 쪼개짐을 갖는 것은 단사슬, 복사슬, 판상 구조를 갖는 규산염 광물들이 쪼개짐을 가져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빨리 하기 때문에 니네들은 이런 걸 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외우시고 또 자주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 규산염 광물의 세 번째로서 복사슬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슬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사슬이 하나, 두 개. 대표적인 게 각섬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복사슬 구조인 각섬성과 이 판상 구조인 흑음모 역시 쪼개짐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앞에 쪼개짐과 갈라짐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광물의 약한 부분이 있어 일정한 부분이 갈라지는 것은 쪼개짐이라고 그러고, 광물의 약한 부분이 없어서 불규칙 갈라지는 것은 쪼개짐이다. 깨짐이다. 깨짐과 쪼개짐. 그래서 요거 다시 꼭 읽어보시고 나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공유산소의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표를 보시면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표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게 감람석,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게 휘석,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게 각섬석, 판상 구조의 대표적인 흑음모, 망상 구조의 대표적인 게 석영장석.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산소수 증가, 공유결합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표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특히 흑음모 같은 경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하고 얘는 4개를 공유하고, 판상구조 대표적인 흑음모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비닐처럼 벗겨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흑음모입니다. 여기도 정리되어 나왔네요. 독립형 구조,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망상구조.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공유산소수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공유결합수가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에는 많은 양의 규소와 산소가, 생명체는 많은 양의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게 할게요. 일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다. 이걸 쪼개짐이고, 그 불규칙하게 갈라지는 건 깨짐이다. 깨짐은 우리가 어떤 거냐? 독립형과 망상구조다. 독립형과 망상구조. 독립형과 망상구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깨짐. 독립형과 망상구조 깨짐. 얘하고 얘는 깨짐. 얘 세 개는 쪼개짐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독립형과 망상은 깨짐. 얘들은 쪼개짐.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깨짐은 독립형과 망상구조. 쪼개짐은 단사슬, 복사슬, 판상구조입니다.
쪼개짐이 뭐고 깨짐이 뭔가 꼭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망상구조. 석영장석, 깨짐의 성질을 갖고 산소 4개를 다른 규산염 3회차 공유하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풍화에 안정하고요. 깨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강물에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 불규칙하게 갈라지죠. 독립형 구조인 강남성도 깨짐의 성질이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석영장석, 망상구조에 석영장석이 있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소화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탄소와 산소입니다. 근데 왜 또 탄소가 주 기본 성분이냐, 주요한 성분이냐? 탄소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빌리티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서 뭐 사슬형, 고리형, 이중결합, 삼중공유결합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어 탄소가.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핵산의 주 기본 성분은 이처럼 검은색 탄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체에는 이처럼 물이 많이 들어있네요. 물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질, 이렇게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탄소가 어떤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탄소 원자론 이처럼 단일 결합을 할 수 있고 3중 공결합을 할 수 있고 2중 공결합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탄소의 능력, 이게 사슬 모양, 가지 모양, 이중 결합, 고리 모양,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합선이 4개다. 결합선이 4개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탄수화물은 생명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원, 탄수화물이죠. 자, 그 다음에 탄소를 중심으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뭐라 하냐?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탄소화합물 족보, 이 탄소화물의 족보를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 그 조사를 해보십시오. 탄소화물 족보는 엄청나게 많아요. 족보, 탄수화물의 족보, 탄소화물 딱 해가지고 위에 탄소화물 해가지고 뭐 이 알칸류, 알켄류, 알킨류, 그 다음에 뭐 지방족 탄화수소, 뭐 방향족 탄화수소, 그 다음에 뭐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족보 탄소화물. 탄소화물이 그만큼 많은 이유는 이 탄소라는 놈이 결합선 4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원소와 그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할 뿐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 생명체를 살아가게 만든다. 탄소의 어빌리티. 원자과 전자 4개, 원자과 전자 4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탄소가 생명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 최각전자 4개로서 다른 원자들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어 생명체를 구성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각전자, 원자과 전자는 같은 개념인데 딱 다른 부분이 있어요. 18쪽 원소만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18쪽 원소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탄소 화합물이죠. 뭐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문규, ABS, 브레이크, 아크릴리트, 폴리, 부타디엔, 스티렌, 다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탄소화물이죠. 탄소화물. 이게 탄소 원자의 수소 등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있는 고분자 물질이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에너지 받아쓰레기 주범이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탄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탄소는 규소보다는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는 탄소와 산소가 주성분이고, 지각에서는 그 어떤 뭡니까? 그 지각은 탄소와 규소와 산소죠. 규소와 산소. 그 규소와 산소인데, 여기 봅시다. 탄수화물. 대부분 생명체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도 같이 탄소를 기본 골고하는 유기물로 구성되고, 생명체는 탄소의 비율이 높죠. 탄소는 생명체별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원소이다. 결합선이 무려 4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강물이 규산염 강물이고, 암석은 대부분 규산염 강물로 구성되어 있고, 지각에는 많은 양의 규소가 존재하고,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강물을 규산염 강물인데, 이 규산염 강물은 암기만이 답이다. 규산염 사면체 중심에 규소, 사가 양이온이 존재하고 사주변에 이가 음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전을 띠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산염 사면체에 한해서 그래요.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면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지만, 이 사면체만 봤을 때는, 규산염 사면체만 봤을 때는 음전을 띠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아까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나요?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각에서는 이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탄소와 규소는 같은 족 14족에 속해 있어서 체외각 전자 수가 4개로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그런데 규소화합물은 탄소화합물보다 결합 구조가 더 안정해요. 탄소화합물보다 규소화합물이. 하지만 규소는 탄소처럼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탄소와 규소, 우리가 이제 14족을 보면 여기 14족에 보시면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 있고, 그 다음에 규소가 14번인가요? 14번에 규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족 원소죠. 결국 다른 원소와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규소화합물은 탄소화합물보다 결합 구조가 더 안정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규소는 탄소처럼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14족 원소, 결합선 4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결합선 4개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규소는 탄소처럼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자,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1단원에 배운 복습 내용이고요. 또 그 복습 내용에 이어서 그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강물의 특징이 있었죠. 요거 암기만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요 규산염 강물의 특징이고, 여기 규산염 강물의 특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독립형 구조하고 망상 구조는 뭐죠? 깨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단사슬, 복사슬, 판상, 갈라짐이라고 그랬나요? 쪼개짐이냐? 쪼개짐,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죠? 쪼개짐과 깨짐이 있어요. 쪼개짐, 깨짐은 독립형, 망상, 나머지 단사슬, 복사슬, 그다음에 판상, 이것은 쪼개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몇 번 좀 써보시고, 좀 그림은 뭐 복잡하니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산소수 증가하고 공유결합이 복잡해진다. 망상구조의 예, 판상구조의 예, 복사슬 구조의 예, 단사슬 구조의 예가 어떤 것이고 독립형 구조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꼭 차이점을 알고 예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징 꼭 암기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